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80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예, 김대욱입니다. 배나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스케줄이 정말 이 녹음을 끝내고 저희 민원연 포럼이 있어서요. 그거 하느라 바쁘고요. 전체적으로 금요일이 또 우리가 바쁜 날인데다가 제가 또 오늘 정관용 녹음도 가야 되는데 또 정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나는 오늘 이제 죽음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정관용 오늘 생방송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니, 생방송인 것 때문에 걱정이 아니고 정책위원회를 늦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의 부재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한 말씀 하십니다. 사무처장이 말이야 정책위원회 안 들어오고 방송한다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좀 걱정이네. 자,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지금 저한테 이정일 PD가 4개, 그러니까 4건을 주셨는데, 이걸 다 하면은 우리가 주성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했는데요. 이호성 위원장이 11월에 지상파 중간 광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국감이 있었죠. 네, 거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이미 논의는 시작됐는데 뭔 논의를 또 이제 와서 시작을 한다고 하실까? 논의는 무르익어가지고 거의 도장 찍기 일보 직전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바짝 우리가 원래 이 안건을 지난 정책위원회 때 급하게 우리 입장을 논의를 하다가 이게 좀 주춤할 것 같다라는 말이 있어서 사실은 미뤄놓은 건데요. 한국기자협회 기사인데 어제 그 국감에서 11월에 관련 준비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는 건데요. 이 위원장이 지상파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서 중간 광고 허용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감 이후인 11월에 방통위원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시작해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 가방위 국감장에는 KM 등 공영방송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김경진 민평당 의원은 KBS, MBC의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가면 15년, 20년도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가 없어지면 방송의 공정성 시스템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에 KBS와 MBC가 망한다고 치자. 언론 질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을 위한 공정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려했대. 참 좋은 말인데 꼭 이거를 이 중간 광고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장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다른 사안 이야기할 때는 KM 정상화 문제 얘기하고 이럴 때는 그냥 하더니 이거는 굉장히 정말 영혼을 바쳐서 이렇게 하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정말 미래를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목소리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상파는 종편이 생기고 급격하게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종편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다. 새로 생겼을 때 육성을 위해 중간 광고를 인정해 줬다면 이쯤 되면 종편에 대한 특혜를 없애든지 지상파에서 맡고 있는 중간 광고를 허용하든지 비대칭 문제를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랑 같은 생각이네요. 종편의 특혜를 없애면 되겠네요. 약간 우리는 예전부터 비대칭 구조는 비대칭 문제는 해결하자. 그러려면은 종편을 막아야 되는데 종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겁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쪽 같이 울리자밖에 안 나올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 건 시청자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상황에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예전에 이분들이 수신료도 올려야 된다고 난리치고 하시더니 지상파가 어려움에 놓여 있는 만큼 고려해보고 검토해보고 토론해볼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이거 우리가 했던 말 아니야.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무조건 중간 광고를 허용하면 된다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원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참 정치판에서 이 정치 그 논리로 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요. 이호성 위원장이 또 가짜뉴스 관련돼서 언급을 했어요. 이번에도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보를
읽어드릴 건데요. 이미 입법 기관이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침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제 TV 등 보수 언론이 방송한다고 나와 의도가 다른 방송을 한다고 가짜 뉴스입니까? 이 정권을 비판하면 페이크 뉴스입니까? 국민적인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요? 박대출 의원이 한 것 같아요.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할까 봐 두렵냐.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국무총리가 지시했는데 이런 나라 지구상에 본 적 있냐 라면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가짜뉴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 같은 정부 대응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호성 위원장이 가짜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일 수 있고 불분명하다. 그래서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서 제시했다.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있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는 예전부터 판을 쳤다. 근래 와서 역전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현 정부가 여당에서 난리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하면서 말장난하고 있는데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왜 재갈을 물리려고 하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생각이 되게 저희랑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박성중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낸 법안 가짜뉴스 법안들이 더 세는데?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네. 더 세더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서 이 사람들은 또 팟캐스트 때문에 자기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잖아요. 팟캐스트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영방송이 망가졌을 때 팟캐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다 받아서 이렇게 또 했잖아. 네. 그래서 그때는 또 팟캐스트 규제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계속 지금 공수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공영방송 제대로 했으면 팟캐스트 이렇게 했겠어요? 아 그분들도 지금 그러실라나? 유튜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유튜브가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김성수 의원,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9건이 발의되어 있다. 7건은 자유한국당이 냈다. 한 건은 우리 당, 한 건은 바른미래당이 냈다. 자꾸 총리가 왜 자꾸 나서서 얘기하냐, 왜 정부가 가냐하자 하시는데 이미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많이 내고 법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놓고 아주 이제 와서 마치 우리는 표현의 자유만 중시하는 당인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하면 괜찮은데 자유한국당이 하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저희는 민원연은 중간 광고 문제나 가짜뉴스 문제나 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원연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정책위원회 민원연 식구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되게 커요. 가짜뉴스 관련해서도 그리고 강력 규제는 아니지만 이건 뭐 정보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입장과 다르다. 지금의 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그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해결책 특히 이걸 판단하는 것보다도 해결책에 있어서 이거 규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뭐 미디어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가진 분들이 더 많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 광고 문제나 가짜뉴스 문제나 다 현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유한국당 주장에 맞는 그런 주장이 우리한테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네. 자유한국당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완전 또 정권이 바뀌면 기만적인 또 그런 주장을 있고. 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는 한결같은 예전에도 같은 생각을 가져왔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와서 다 찬성하고 이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달라요. 결론은 자유한국당이 막 우리가 자기네랑 똑같은 주장한다 이런 햇소리를 하면은 정확하게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런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뭐 논평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주성치가 뭔가요? 민원연의 주장, 성명, 치얼스입니다. 주장 성명은 알겠는데 치얼스는 뭔가요?
치얼스는 격려하다라는 뜻인데요. 언론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련이 봤을 때 언론 문제가 생긴 곳에 격려가 필요한 곳도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치얼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원연의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 응원이 필요한 곳에 치얼스해요. 오늘은 그럼 미디어 탈곡기 주성치 특집으로 또 가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우리에게 소중한 인권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죠. 민원련 주성치 소수자 권리보호 특집. 예, 뭐 오늘의 컨셉은 뭔지 모르겠네. 네, 그지? 오늘은 그냥 소수자 권리 보호 특집으로 예. 나은 씨가 조신하게. 특집을 좀 더 재밌는 제목을 못 붙였다고 계속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약간 심무. 이것보다 원래는 더 재밌었는데 망가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근데 그래도 소수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데 너무 희화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좀 나은 씨가 실망했습니다. 아 논란을 100% 차단하셨군요. 네, 저 지금 너무 마음 안정적이고요. 안심은 됩니다. 아, 네. 자, 합시다. 소수자 권리보호 특집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자, 오늘 어떤 내용이죠? 네, 특집 이름 그대로 그냥 소수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첫 번째 이슈는 저유소 화재 보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네. 그 풍등 얘기 네, 나왔던. 그렇죠. 네. 그렇죠. 배경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저유소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오전 11시에 시작이 된 불길이 다음 날 8일 오전 4시쯤 에서야 좀 이렇게 진화가 됐고요. 260만 리터의 휘발유를 태웠다고 합니다. 8일 오후에 경찰이 저유소 화재 사건 용의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용의자가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불이 났고 요 불씨가 다시 휘발유 탱크에서 나온 그 가스에 붙어가지고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은 9일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반려를 했고요. 현재 용의자는 풀려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좀 저도 처음에 봤을 때 풍등으로 불이 붙어서 저렇게 큰 화재가 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근데 이 불난 날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디 무슨 난리 났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불이 나나. 저희 동네에서 그러네. 보일 정도였어요. 맞아요. 네. 별로 안 맞아요. 멀어요. 우리 그죠? 동네에서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 처음에 이 풍등 때문에 그랬다라고 막 속보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있었잖아요. 그 시간이 아마 오후쯤이었는데 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 풍등 때문이다라고 지금 스리랑카 막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다른 데를 눌러보고 있었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저희 민원연 회원인 누구지? 김종배 형 라디오를 또 하고 그 TBS 그걸 하더라고. 근데 막 투덜투덜 그러면서 풍등이 말이야 났다고 이게 불이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그분 특유의 그 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네.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저런 말을 딴 사람들은 안 했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방송이나 기자들이 그런 어떤 의문점을 너무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가 부족하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아니 풍등이 같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 저유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난 저기에 저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난 그 근처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도 저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불똥이 튀면 저렇게 큰 불이 나는 곳인지 전혀 몰랐단 말이야. 스리랑카인이 그걸 알 리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풍등 자체가 그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서 날라온 것을 이분이 주워서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초등학교 행사를 했을 때 떨어졌다면 교장 그렇게 구속했겠냐, 긴급 영장 신청했겠느냐 교장에 대해서. 또는 이게 그냥 애들이 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오바를 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무 좀 마녀사냥처럼 그때 당시에 그 시간에 그 속보가 나오면서 언론들이 막 이거를 부각해서 보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구속영장 신청이 무리였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제 고의에 가까운 심각한 부주의가 전제돼야 되는 이런 중실화 혐의 입증이 어렵고 또 A 씨가 비전문 취업비자 그 E9이라고 하는데 그 네.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합법 체류자로서 이제 동생까지 한국에 있어 도주 우려도 없었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냐며 이제 용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국민청원도 20건 이상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네. A 씨의 실화 여부가 아니라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현장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거는 이제 언론의 보도 태도인데요. 경찰 발표 이후에 언론이 용의자 국적을 자꾸 부각한 보도를 내놨다는 거죠. 속보를 치면서도 이제 국적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네. 잡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우리는 민원연이니까 경찰을 비판하는 단체가 아니고 이제 언론을 비판하는 단체니까 우리는 쭉 언론을 비판하겠지만 이제 먼저 얘기하면 경찰이 정말 부실했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찰이 애초에 이런 정보를 이렇게 성급하게 굳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스리랑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었다라는 너무 생각. 큰 일이니까 약간 희생자 찾기? 네네. 빨리 네. 뭔가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경찰이 그런 섣부른 그런 거를 냈을 때 언론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그렇게 국적을 강조하면서 보도했을 때 언론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이거를 언론이 생각이 있다면 경찰이 잘못한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언론이 좀 감안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언론이 실제로 8일, 9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쭉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시죠. 경찰이 용의자를 긴급 체포한 직후 연합뉴스는 이게 일보입니다. 네. 경찰 고향 저유소 화재 관련 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긴급 체포 이런 제목의 이제 일보를 날렸고요. 네. 그리고 풍등 날리다 고향 저유소 화재 유발 혐의 스리랑카인 체포 이렇게 3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네. 이 용의자의 국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속보를 계속 전하면서 이제 상황을 전달을 했습니다. 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영장에 대해 이제 검찰이 그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을 때도 연합뉴스는 관련 보도에 대해서 고향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영장 신청, 검찰 수사보강 지시 이런 식의 제목을 계속 붙였습니다. 주요 일간지 중에서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한겨레가 8일과 9일 지면 관련 보도의 제목에 이제 스리랑카인이라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네. 보도 내용에 국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매체는 이제 없었고요. 같은 기간 각 매체가 온라인에 송고한 기사를 살펴보면 중앙일보는 온라인에 송고한 4건의 관련 기사 제목에서 국적 정보를 부각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역시 각각 3건의 관련 기사 제목에 이제 스리랑카인을 명시했고요.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이 기간에는 이제 보도 제목에 국적 정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0일에 이제 관련 기사 제목에 스리랑카인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네. 방송사 중에서는 M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가 모두 8일부터 9일 사이에 내놓은 저녁 종합뉴스 관련 보도 제목에 스리랑카인이라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MBC가 유일하게 좀 다른 제목을 썼는데요. 네. 저유소 화재 원인은 외국인이 날린 풍등입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인이라고는 보도 안에서는 얘기하고 제목에는 그냥 외국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안에서는 또 스리랑카인. 그럼요. 안 그런 방송사는 없습니다. 뭐야? 그게 일단 기본 전제예요. 놀랬네. 깜짝이야. 지금 방금 MBC 잘했네라고 생각하실 뻔한 거죠. 네. 그럴 뻔했는데. 근데 사실 외국인이라는 정보도 사실 좀 필요한가 이게 의문이 든다는 거죠. 스리랑카인이라고까지 말한 매체보다 좀 낫다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모니터 대상을 이제 딱 저녁 종합 뉴스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방송사가 이제 온라인에 송고한 기사까지 다 봤을 경우 KBS는 무려 11건, MBN은 6건, MBC는 5건의 기사 제목에 스리랑카인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8일하고 9일자만 딱 본 거예요. 네. 이게 검색하다 보면 10일자 기사도 제가 보잖아요. 엄청 많이 썼어요. 아니 진짜. 쉴 새 없이 씁니다. 그리고 제목의 국적 정보를 가장 적게 명시한 매체가 채널A거든요. 근데 3건이에요. 가장 이틀 동안 3건을 쓴 게 가장 적게 제목에 쓴 게. 그리고 온라인 기사에서도 당연히 내용의 국적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방송사는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네. 막 스리랑카 풍등 이게 네네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실검에 스리랑카가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을까 싶을 그래요? 정도로 올라왔죠. 네. 네. 그러니까요. 참.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찰이 정보를 제공을 하면 뭐 다 써도 되나? 사실 경찰 브리핑이나 경찰이 하고 있는 그 특히 범죄 관련 보도에서 그걸 뭐라 그래? 현장 검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끔찍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냥 관련된 내용 다 풀어주거든요. 그럼 사실 언론이 그걸 다 보여주고 막 다 찍고 다 노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죄 보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범죄 보도하는 기자들은 그냥 진실이니까 뭐 그냥 그건 팩트잖아. 그럼 막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좀 더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요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발표로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 알 권리인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이 피해가 더 클 것 같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또는 그 개인 당사자에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걸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도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내가 비판하면 꼭 그건 국민의 알 권리야라고 말해.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욕하면 너네는 왜 그렇게 스리랑카 어쩌고 했냐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예요. 이렇게 분명히 주장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그들의 그 반론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나 좀 봅시다. 대법원은 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매체의 범죄 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이제 비판적으로 조명을 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사건 보도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동시에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관련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대한 그 보도와 같은 이런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을 하지만 범인의 그 신원을 명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도 또 공공성을 갖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범죄 용의자가 사회적 소수자일 때 뭐 여성, 장애인, 이주인, 또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등의 소수자성을 언급 부각하는 거는 굉장히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빚어진 이게 사람들이 불안, 뭐 공포 이런 동요가 그대로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면서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 준칙에도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인권보도 준칙의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조항인 제5장 2조에서도 언론은 이주민에 대한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실천 요강에서는 범죄 사건과 용의자 국적, 민족을 부각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독일 언론협회 보도준칙에서는요. 소수자 보호와 선입견 방지를 위해서 범죄 용의자의 국적과 종교는 보도 금지가 원칙이고요. 공개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보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부 양보해서 범죄 사건에서 용의자의 국적이나 이런 신변 이런 것들을 꼭 밝혀야 할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 행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그 사실을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또 신고나 제보를 통해 은폐된 범행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뭐 추가 범행을 미연에 막을 수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범죄 혐의자 신변 공개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의도성이 규명되지 않은 실화 사건의 경우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유포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저 스리랑카뿐 아니라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선입견을 주고 좀 혐오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부작용만 좀 남은 상태가 아닐까 싶은 건데요. 실제 이번 사건에서도 4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범인이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이런 소식은 곧바로 외국인 노동자 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그 향후 1년간 스리랑카 외노자는 받지 말아라. 외노인 추방해라. 이런 식의 좀 혐오 청원 역시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점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어떻게 보도했어야 되는가? 다시 초창기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보도했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좀 얘기해 보죠.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정말 충족시키려고 했다면 용의자 국적이 아니라 사고 왜 났지 이런 근본 원인부터 살펴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 발표와 그 영장 신청 내용은 이제 베껴쓰기만 했던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정말 대낮에 풍등을 날린 게 이게 불의 근본 원인인가?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의문인 거잖아요. 네. 그거부터 먼저 물음표를 딱 띄웠어야 됐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그 두 번 당첨될 확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불이 났어도 초장에 잡을 수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불이 거기에 그 잔디밭 같은 거에 딱 붙었어도 그런 큰 저유소라면은 무슨 장치가 2중 3중으로 돼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맨 처음에 스리랑카 방화에서 폭탄을 던졌나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폭탄같이 그 안에 침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는 거기 가서 담배불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저는 그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뭐 불을 냈다고 해서 안에서 일하던 사람이 뭐 실수로 뭐 잘못 조작을 해서 기계를 잘못 만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지금 언론이 그래서 그걸 문제 지적을 하면서 관리 감독의 문제 그리고 지금 뭐 그것 말고도 이게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이게 그러니까 공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서 민영화의 어떤 문제점 아니냐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오히려 국민이 먼저 제기해서 이게 기자들이 근데 그래도 열심히 안 해. 국민이 문제 제기해도 안 해. 그런 상황이고 그냥 경찰이 발표한 받아 쓰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기자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와중에 아까 뭐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해서 그렇게 외노인 추방해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국민들이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옛날 같으면 그냥 무조건 공공의 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까 말한 그 비난의 화살이 다 그 외국인 노동자로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도 언론이 무식한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언론보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촌스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부끄럽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저도 이번 안을 보면서 사실 제가 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기자협회 인권보도주칙 그 초안을 사실 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건 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적용 조항이 딱 맞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왜냐면은 이런 외국인 사고들이 그러니까 외국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주로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사건이 작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정말 아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고 이랬을 때 이렇게 국적을 부각하지 마라 이런 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인권보도 준칙도 바꾸고 또 우리 그 보도 심의 규정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때 우리 심영섭 위원님께서 적용 조항이 딱 맞는 게 없다고 하시니까 적용 조항을 좀 구체적으로 좀 넣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고 소수자 관련된 건 좀 더 적극적이고 디테일하게 좀 준칙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 논평을 준비하면서 나은 씨랑 사실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이걸 좀 회의를 해가면서 조율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국적을 부각한 게 문제였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건 외국인 노동자라는 자체를 부각한 게 문제다라는 이제 결론을 도출하게 된 부분이 우리가 너무 쉽게 외국인이 뭔가 똑같은 범죄를 한국인이 저질렀을 때 한국인이 그랬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 저질렀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이상한 정보들을 너무 많이 이제 특히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지역적인 정보 실제 본질과 그것이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굉장한 중간에 역할이 된 부분들이 있는 거면 그것 몰라도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그런 게 아닌데도 우리가 수많은 범죄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보도들을 보면서 너무 수많은 정보들을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받는 거에 익숙해진 게 문제가 아니었나 저희도 이 논평을 준비하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요. 성폭력 사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무슨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러면서 학교에를 막 보여주잖아. 그냥
밝히잖아요. 범죄 보도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은요. 그 학교의 대응이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 학교가 책임져야 될 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부산 모 학교에서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애초에는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학교가 막 그걸 은폐하려고 그러고 난리를 쳤어. 그래서 이 학교가 비판받아도 이제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버렸어. 그럴 때는 무슨 초등학교, 뭐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보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할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그냥 학교를 그냥 지칭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지칭된 학교가 나는 어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학교의 명예가 추락됐어. 이 보도 때문에. 그냥 우연히 발생한 어떤 사고인 거예요. 학교에 어떤 책임도 지지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학교가 명예훼손을 걸면 이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했다고 갑자기 우리 학교를 이렇게까지 부각했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나 뭐 어느 집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소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개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이번 일은 그 스리랑카 뭐 대사가 이런 데서 유감을 표명해도 충분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두의 권리는 좋아요. 우리가 다 함께 누려야 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두 번째 소수자 권리 보호 이슈. 뭐 어떤 주제로 선택했죠? 네, 혹시 지금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10월 6일 개막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다가 네. 이틀 전인가요? 저는 어제 뉴스 보고 네, 알았습니다. 뉴스 보다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한 게 근데 중계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을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17개 종목에 202명의 선수가 출전했다고 해요. 근데 13일 날이면 벌써 폐막인데 이게 이 시점까지도 사실 한국 선수단 경기가 제대로 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조차 7일 오후 2시 10분에 개막식을 한번 중계를 했고요. 12일 날 그 오후 2시 50분에 수영탁구 남북 단일팀 경기 편성하는 것 정도로 그쳤습니다. KBS로부터 중계권에서 한 스포츠 전문 언론 STN 스포츠라는 곳도요. 역시 농구, 탁구, 수영 일부 경기와 개회식만을 케이블 채널과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월에 열렸던 그 패럴림픽 당시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편성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죠. 이제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회가 진행되는 열흘 동안 당시 이제 KBS와 MBC의 편성 시간은 20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SBS도 이제 그나마 많이 해서 30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창에서 벌어지는 패럴림픽 그때 당시에 그 평창 올림픽 끝나고 바로 했잖아요. 네. 앞서 열린 그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방송사들이 평균적으로 150시간을 편성을 하면서 같은 시간대의 경기조차 이제 경쟁적으로 막 중복 중계했던 것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반면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패럴림픽 중계에 각각 100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보다 많은 40시간을 편성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패럴림픽 당시에 중계의 경우 그 총 편성 시간만 문제된 게 아니고 뭐 다른 그 뭐 질이 안 좋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 방송의 질이 안 좋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죠? 네, 당시 국내 방송사는 대회 하이라이트를 밤 12시가 지난 새벽에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별로 수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방송사들이 계속 이렇게 문제적 행태를 보이니까 패럴림픽 기간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패럴림픽 방송 중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또 수십 건 넘게 쏟아졌다고 해요. 근데 거의 이거는 뭐 장애인 시청권에 대한 방송사 의식 수준이 시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심지어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온 뒤에야 KBS는 비난 여론에 의한 임시 처방으로 이제 패럴림픽 관련 다큐 이런 것들을 막 편성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애초 이제 편성 시간을 올림픽 경기 중계와 차별 없이 확보를 하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사의 역할이 충실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방송의 패럴림픽 경기 중계가 외국보다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우리 방송도 국민이 패럴림픽 경기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중계 시간을 더 편성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살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년여 뒤에 열린 지금 장애인 아시안 경기 대회 중계 상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죠. 이제 폐막식조차 중계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더 열악해진 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사들 보고 애초에 이제 패럴림픽 중계가 문제가 많다. 지금 너무 부족하게 하고 질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KBS가 나 무조건 그냥 해라라고 요구해서 KBS가 막 그 KBS 1이나 2를 할애해서 막 노상 이거를 하게 된다면 반대로 뭐냐 우리 시청권은 뭐 우린 맨날 왜 패럴림픽을 봐야 되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 합의와 그다음에 장치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물론 좋은 소리 그냥 너 해라고만 말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애햄털털 그러면서 왜 이걸 안 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말할 때 왜 우리는 이렇게 편성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살펴달라 했잖아요. 그럼 그 살펴가지고 좀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청와대가 또는 누군가가 해! 수석보좌관이 KBS한테 해라고 한다고 KBS가 돈도 없고 매체도 채널도 사실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하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면 개선되어야 되는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는 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거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개선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이 논란이 올림픽 끝날 때마다 나오잖아요. 올림픽이 끝나면 왜 올림픽은 뜨거웠다 패럴림픽은 맨날 안 하냐. 또 아시안게임도 아시안게임 할 땐 그래도 반짝 보다가 아시안게임 이후에 바로 이 장애인 아시안게임 되면은 또 이렇게 되고 왜 번번이 이게 몇십 년째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런 좀 깊이 있는 논란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대통령 말처럼 왜 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외국보다 못하느냐. 그리고 외국은 어떻게 우리보다 빨리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봅시다. 네, 방송사들은 일단 이런 걸 편성을 해도 시청률이 잘 안 나올 거고 또 시청률이 잘 안 나오면 다들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이 감소하는 듯한 어떤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앞세워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에 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스포츠 중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에요. 그 국내 최초 인터넷 장애인 신문이라는 에이블 뉴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관련 좋은 기사들을 많이 써주고 있는데 거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상파 3사는 여전히 메인 뉴스와 주시간대 그 프로그램 대부분의 수화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절실한 거죠. 메인 프로그램만이라도 좀 그런 수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장애인 관련 방송은 완전 한낮이거나 심야 시간대에만 주로 편성이 되고 있다고 해요. 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제도가 있어서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법 보장에 관한 고시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편성 비율을 아예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건 안 정하고 의무 비율만 지키면 되다 보니까 의무 비율만 딱 달성하면은 그때부터는 갑자기 원래는 수화를 제공하던 방송인데 그때부터는 비율을 채웠으니까 이제 다음 회차부터 수화를 제공 안 하고 막 이런 일이 엄청 일어난다는 거죠.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방송사들이 과연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의무 비율만 지키면 된다고 해도 그렇지 장애인 시청권 보장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긴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행태인 거죠. 이제 물론 편성은 방송사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방송사는 특히 이제 공영방송의 경우 편성을 통해 공익성을 구현할 책임 또한 있는 거죠. 실제 KBS 방송 편성 규약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송 제작을 약속을 하고 있고요. MBC 방송 편성 규약 역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좀 얘기해 보죠.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좀 어느 정도 한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각 방송사가 먼저 충분한 논의라도 먼저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시청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상태로 뭘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그 12월에 시청각 장애인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고 또 장애인 방송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까지 다 마련을 해놨어요. 네네.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기본 준수사항으로 주 시청 시간대 편성 권장, 화면 해설의 과도한 재방송 지양, 장애인 방송으로 제작됐음을 편성표에 표시, 방송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장애인 방송임을 문자나 음성으로 안내,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화면 해설 방송을 최종회까지 성실히 제공할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각 방송사가 이런 준수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막 표기 방법이나 수어 통역사의 최소 자격 등에 대한 이런 제작 지침 또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수신료로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공영방송 KBS는 공적 책무 이행을 좀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장애인 시청권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근데 좀 지금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보통 올림픽 중계나 이런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중계 같은 게 있을 때 서로 중복 편성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래도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이게 방송협회에서 지상파 그 모임이죠. 방송협회에서 모여서 막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번에 뭐 순차적으로 뭐 편성을 하고 막 이런 거 약속을 해요. 잘 안 지켜요. 나중에 막판에 보면은. 근데 장애인 방송을 위해서 이런 식의 진지하게 세밀하게 서로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뭐 저는 제가 저번에 우리말위원회 MBC 거기 갔다가 거기 위원장이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거기 위원장이 너무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서울대 교수인데 자기네 학교 애들과 같이 그런 동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인들 중에서 수화를 전혀 못 읽고요. 글씨도 전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화를 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수화가 뭐가 필요해? 수화 없이 자막만 때려주면 되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자막이 나오면 수화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많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농인들이 애초에 말을 못 배웠기 때문에요. 말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은 상태잖아요. 귀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귀가 안 들리면서 교육 자체의 그 접근이 굉장히 더디면서 아예 말을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이제 수화부터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글씨를 못 읽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맹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문맹률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장애인분들의 그런 교육권이 너무나 우리가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화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뭐 자막 방송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왜냐하면 수화가 점점 커져가지고 막 구석이 아니고 조그맣지 않고 크게 나오면 막 불편해하시는 국민들도 막 있고 왜 저거 하고 저거 뭐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화면 자꾸 차지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이 장애인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황 조사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우리랑 똑같이 방송을 보고 즐길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제공해요. 왜냐하면 화면을 볼 수 없잖아요. 경치를 볼 수 없고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요. 소리만 대사만 드라마를 봐도 대사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우리로 보면 지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말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배려가 외국은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심지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우리는 점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근데 외국은 그림도 다 점자로 만들어요. 그림을 점자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분들이 명화 같은 걸 다 느낄 수 있게. 그러면 진한 색은 점자가 촘촘촘 해가지고 더 작게 막 이렇게 돼 있고요. 점자의 크기와 느낌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배려와 그분들이 우리랑 똑같이 모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치들 이런 것을 고민하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송사한테 계속 저는 돈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수신료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상업방송사는 이것을 해줄 것이냐, 뭐 SBS나 이런 데는 그럼 어느 정도로 해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뭔가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방발기금이라고 방송발전기금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좀 이쪽으로 쓰던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치를 일단은 어느 수준으로 확 올려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법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법으로 가이드라인은 뭐 좀 어느 부분은 일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장애인 방송을 위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보조 돈을 좀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맨날 정말 이때마다 이런 소리를 그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는 불만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사실 이런 게 보도가 잘 돼야 우리 국민들이 장애인 올림픽이나 이런 장애인 경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한마디로 인기 종목이 돼줘야 이분들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러려면 이 방송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시청권 보장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 장애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렇게 올리는 데 있어서 장애인 방송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제가 이거 성명 보면서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발표하지만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을 내서 이렇게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구팀 같은 걸 만들어서 장애인 그럼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애인 방송을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지 현실도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자라는 제안을 좀 장애인 단체와 같이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게요.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자유당과 조중동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솔직히 그러지 않고서야 조중동의 내용을 자유당이 이야기하고 자유당의 논평만 조중동이 받아쓰는 걸 보면 그런 의심이 드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은 초콜릿 사드려야 되는데 못 사드려서 죄송하게 느끼는 김세욱 부장님과 저에게 친누나 왜 친누나 같은 거야. 친누나 같은 베나베나 활동가님 출연이군요. 오늘 나이를 좀 까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누나는 맞아. 그래요? 내가 봤잖아. 그래요? 내가 이번에 부산 내려가서 봤잖아. 나이는 제법 어려 보이시더라고. 맞아. 그거 누나는 맞아. 친누나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다음. 네, 레이니 칠세님인데요. 댓글 2개를 같이 읽어드릴게요. 재밌는 방송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가짜뉴스 근절은 종편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가짜 그 뉴스 레벨을 보면 종편이 중하를 담당하고 극우 채널이 상을 담당하니까 쉬운 것부터 깨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높은 레벨의 가짜뉴스를 보면 의심부터 하겠지만 종편이 이렇게 좀 약한 것들, 어라 하는 것들만 먼저 보여주면서 거기에 좀 빠져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어떤 시스템을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MBC 뉴스 보는데 좀 감탄했다. 그리고 실망도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립유치원 그 관련 보도들 실명 공개를 해서 그게 너무 좋았고 반면에 중간 광고 기사가 올라와서 좀 실망됐다. 이게 단신이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자 리포트여서 혹시 좀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주성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2개 이상 방송을 올리면 팟빵에서 페널티가 붙는데요. 전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순위가 오히려 내려간다고 알고 있는데 페널티를 극복할 정도로 잘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TNO님 거 읽어주세요. 트러스트 노아님 올려주신 게 오늘 방송의 내용이 엄성섭을 위시한 TV조선의 땡땡이? 나도 이 땡땡이가 땡땡이가 뭐죠? 시방이. 시방이와 평화수역에 대한 채널 A의 나비 효과 이론 같은 내용이었는데 확실히 두 방송에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TV조선이 확실히 수준이 높긴 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TV조선 같은 경우는 엄성섭 씨가 훌륭한 이런 웅변가이고 연기력이 좋아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두 방송이 이제 어쨌거나 어버이들과 미래 어버이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충효의 방송이 아닌가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타 등등 제가 무슨 소리 잘 모르겠는데 전에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기타 등등으로 아. 처리하느냐. 아, 괜찮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처리하셔도. 네. 어쨌든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네, 뭐 후드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만들지도 않을 텐데 참 의견이 많으십니다. 네. 자, 아무튼 저보고 자꾸 어뷰징 기법으로 모함했다고 자꾸 하시는데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냥 따로 좀 두 분이 따로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자, 44041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내일만 일하면 또 주말이네요.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주신 내용이네요. 아 그리고 저기 레이니 칠세님 댓글 중에 네. 저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읽고 또 천재 이것 때문에 그러시죠? 나은 씨가 놓쳤네. 내일은 주성치네요. 또 어떤 특집일까 무지무지 기대됩니다. 지난주 트로트 가지가지 배경음원 정말 최고였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천재 이피디님의 실력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야, 이거를 다시 올라가서 역시 읽는다니. 이 깔때기. 정말 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대단하다.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니 칠세님. 나는 사실 레이니 칠세님 거 보면서 제일 놀랬던 거는 중간고사 기간이라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학생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금 보면 그죠? 선생님이신가? 학원 아 그렇구나. 학원 선생님이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 진짜. 한 달 그 가까이 중간고사는 또 바짝 우리게 밥값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죠. 학교마다 다 그 시험 시간이 달라갖고 그러니까. 시기가 달라 사실상 거의 한 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제 옛날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늘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진짜 감동적인 전화를 하나 받아가지고 하나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또 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요즘 계속 매일매일 그 회원으로 인해서 그 회원님들 뭐 사실 탈퇴하시는 회원님들도 늘 있잖아요. 한두 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잔디방에 이제 누가 전화를 받거나 해서 올리잖아요. 회원 탈퇴 요청 뭐 이렇게 해서 올리면 속이 약간 안 좋아요. 약간 뱃속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오늘 또 이런 분들이 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저녁에 굉장히 기존 회원님께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뭐 아무튼 굉장히 뭐 격려를 해주셨어요.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고 저희가 어제 조강특위를 했는데 조직 강화특위 저기 자유한국당이 하는 그 전원책이 들어간 조강특위 그거 아니고 민원연 조강특위 어제 두 번째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회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그 전체 민원연 회원들한테 물론 이 방송은 민원연 회원만 듣는 건 아니지만 뭐 샘나면 가입하시고요. 전체 민원연 회원들한테 문자를 드려서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연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원의 의견을 특히 부쩍 늘어났던 그 2016년 이후에 부쩍 늘어난 회원님들께 저희가 한 번도 정식으로 의견을 듣지 못했다. 사실 그 이전 회원은 누군지 우리가 대충 다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회원이 되셨는지도 저희가 알아요. 그 전에 오래된 회원들은.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회원님들의 덕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싶은 운동을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조만간 한 보름 내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설문을 보낼 거예요. 아마 구글 시트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설문을 보낼 텐데 문자로 보낼 거고요. 그러면 꼭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나도 민원연에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번 참에 회원가입 좀 하십시오. 와, 한 소리 난 다 하겠다 이러면. 차장님 영업은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못하세요. 여기서만 이러셔. 아, 그래요? 딴 데 가서 못하셔. 지금 탈곡기 홍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더하기 이제 네네. 민원연 홍보를 하셔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딴 데 가서. 딴 데 가서는 잘 왜 못합니다. 저널리즘 저희 거기 가서 3번이나 했는데 잘려가지고 지금. 잘렸지만 어쨌거나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갈 테니까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우리 민원연 소식 얼마나 또 시끄러웠는지 미리 녹음을 했는데요. 완전 수다를 또 풍성하게 전했습니다. 자, 그럼 내일 그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